7장.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나 카레니나임을 직감한 베시 공작 부인은 브론스키를 살짝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생경하고도 새로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환희에 차 있으면서도 무언가에 열중한 듯 동시에 조심스러운 기색으로 다가오는 여인을 응시하며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나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언제나처럼 허리를 꼿꼿이 펴고 정면을 응시하며 사교계의 다른 여인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빠르고 결단력 있으면서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녀는 안주인에게 다가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안나는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 그대로 브론스키를 둘러보았습니다. 브론스키는 깊숙이 허리 굽혀 인사하며 그녀에게 의자를 권했습니다. 안나는 가벼운 목례로 화답할 뿐이었으나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지인들과 빠르게 인사를 나누고 내밀어진 손들을 맞잡으며 베시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리디아 백작 부인 댁에 있었어요. 더 일찍 오려 했는데 조금 늦어졌네요. 존경이 와 계셨는데 아주 흥미로운 분이더라고요. 오, 그 선교사분 말인가요? 네, 인도의 삶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녀의 등장으로 잠시 끊겼던 대화는 마치 꺼져가던 등잔불이 다시 타오르듯 활기를 띠었습니다. 대화는 존경에서 시작해 사교계의 결혼 소식과 사랑에 대한 담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사 부인이 요즘 세상의 사랑을 논할 수 있느냐 며 정략 결혼의 이점을 주장하자 브론스키가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요. 정략 결혼의 그 평온함이라는 것이 정작 그들이 인정하길 거부했던 열정이 나타나는 순간 얼마나 허무하게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는지 모릅니다. 브론스키가 말했습니다. 대화가 무르익자 베시는 침묵하며 대화를 듣고 있던 안나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안나는 벗어둔 장갑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엔 사람의 수만큼이나 많은 생각들이 있고 심장의 수만큼이나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생각해요. 브론스키는 안나를 응시하며 그녀의 입술 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그는 마치 큰 위험을 피한 사람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안나가 갑자기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참, 모스크바에서 편지를 받았는데 키티 슈체르바츠카야가 아주 많이 아프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까? 브론스키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안나는 엄격한 눈초리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흥미 없으신가요? 아니요, 천만에요. 아주 걱정됩니다. 정확히 어떤 상태라고 하던가요? 안나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베시에게 다가갔습니다. 차 한 잔만 줄래요? 베시가 차를 따르는 사이 브론스키가 안나 곁으로 다가와 다시 물었습니다.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남자들은 명예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정작 명예롭지 못한 게 무엇인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안나는 그의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안나는 몇 걸음 물러나 앨범들이 놓인 구석 탁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브론스키는 찻잔을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안나가 옆 소파를 쳐다보자 그는 즉시 곁에 앉았습니다. 네,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녀는 그를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당신은 잘못 행동했어요. 아주 잘못됐어요. 제가 잘못했다는 걸 제가 모를 리 있겠습니까? 하지만 누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안나가 그를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이유는 당신이 더 잘 아실 텐데요. 브론스키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고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당황한 쪽은 그가 아니라 안나였습니다. 그건 당신에게 심장이 없다는 증거일 뿐이에요. 안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에게 심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바로 그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방금 말한 건 실수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그 단어,
그 가증스러운 단어를 입에 담지 말라고 제가 금지했을 텐데요. 안나가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지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자신이 그에 대한 어떤 권리를 인정해 버렸음을, 그리고 그 사실이 오히려 그에게 사랑을 속삭이도록 부추기고 있음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녁 당신을 만날 줄 알고 일부러 왔어요. 안나는 타오르는 뺨의 열기를 느끼며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 모든 걸 끝내야 한다고 말하러 왔어요. 난 그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는데 당신은 나로 하여금 무언가 죄를 짓고 있다는 기분이 들게 만드는군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얼굴에 서린 새로운 영적 아름다움에 압도되었습니다.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가 소박하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모스크바로 가서 키티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진정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가 되물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에게 강요된 말을 하고 있을 뿐 진심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당신 말대로 저를 사랑하신다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제가 평온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의 얼굴이 광채로 환해졌습니다. 당신이 제 삶의 전부라는 걸 모르십니까? 하지만 저에겐 평온이란 없으며 당신에게도 줄 수 없습니다. 제 전부와 사랑을 줄 수 있을 뿐?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당신과 저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당신이나 나를 위한 평온의 기회 따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과 비참함의 가능성, 혹은 축복의 가능성만이 보일 뿐입니다. 그 얼마나 큰 축복일지. 정말 그 축복의 기회는 없는 것입니까? 그는 입술로만 중얼거렸지만 그녀에겐 들렸습니다. 안나는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기 위해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대답 대신 사랑이 가득 담긴 눈길로 그를 바라볼 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왔다. 그는 황홀경에 빠져 생각했습니다. 절망이 시작되고 끝이 없을 것만 같던 순간에 마침내 왔다.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 그녀가 그것을 인정했다. 그럼 저를 위해 이것만 들어주세요. 다시는 제게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로 지내요. 그녀의 입술은 그렇게 말했지만 눈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도 잘 아시잖습니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지,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될지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녀가 무언가 말하려 했으나 그가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구합니다. 지금처럼 희망하고 고통받을 권리만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면 사라지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럼 사라지겠습니다. 제 존재가 불쾌하시다면 다시는 저를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쫓아내고 싶지는 않아요. 그저 아무것도 바꾸지 말아주세요. 모든 것을 지금 이대로 두십시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오는군요. 그 순간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특유의 침착하고 어색한 발걸음으로 방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아내와 브론스키를 한번 쓱 쳐다보고는 안주인에게 다가가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누군가를 조롱하는 냉소적인 말투로 좌중이 다 들릴 만큼 또박또박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신네 랑부의 살롱이 완전히 결집했군요. 은혜의 여신들과 뮤즈들이 다 모였어요. 하지만 베시 공작 부인은 그가 스니어링, 비꼬는 이라고 부르는 그 말투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유능한 안주인답게 즉시 화제를 일반 징집 제도로 돌려 그를 진지한 토론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곧바로 흥미를 느끼며 이를 비판하는 베시 공작 부인에 맞서 새로운 칙령을 진지하게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론스키와 안나는 여전히 작은 탁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좀 예의에 어긋나는군요. 한 부인이 카레닌 부부와 브론스키를 의미심장하게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뭘 했어요? 안나의 친구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 부인들뿐 아니라 방 안의 거의 모든 사람, 심지어 мя카야 공작 부인과 배씨 자신조차 일반적인 대화무리에서 벗어나 있는 두 사람을 몇 번이나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그 광경이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실이냥 말입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만이 단 한 번도 그쪽을 쳐다보지 않았고 자신이 시작한 흥미로운 토론에만 몰입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고 있음을 눈치챈 배씨 공작 부인은 다른 사람을 자기 대신 카레닌의 맞은편에 앉혀 말을 받아주게 하고는 안나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남편의 언어 구사력이 얼마나 명료하고 정확한지 항상 놀라곤 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가장 난해한 개념도 귀에 쏙쏙 들어온다니까요. 오, 정말 그렇죠. 안나가 행복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정작 배씨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녀는 큰 탁자로 옮겨가 공통의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30분쯤 머물던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아내에게 다가가 함께 집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만찬까지 남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인사를 나누고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카레닌 부인의 마부인 뚱뚱한 늙은 타타르인은 추위에 떨며 입구에서 뒷발질하는 회색마 한 쌍을 간신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인이 마차 문을 열고 서 있었고 문지기는 저택의 큰 문을 열고 서 있었습니다. 안나 아르카디에브나는 모피 외투의 고리에 걸린 소매 레이스를 작은 손으로 빠르게 풀어내며 자신을 배웅하며 내려오던 브론스키가 낮게 을조리는 말을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저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아시겠지요. 제가 원하는 건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 삶에 오직 하나의 행복만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그 단어. 네, 사랑입니다. 사랑. 그녀가 속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로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스가 고리에서 풀리는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내가 그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의미를 갖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말이죠. 그녀가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오르부아르, 다시 만나요. 그녀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고 가볍고 탄력 있는 발걸음으로 문지기를 지나 마차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빛과 손길이 그를 불태웠습니다. 그는 그녀가 닿았던 손바닥에 입을 맞추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2달 동안보다 오늘 저녁 자신의 목표에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행복한 기분을 만끽하며 말이죠.